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손님 오실 땐 창고방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바닥이라도 닦아 놓으려고 했다. 그때 며느리가 가사도우미를 힐끗 보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빈대처럼 붙어 사는 주제에 가사도우미 앞에서 감히 내 눈을 쳐다봐? 짝!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화끈거리는 뺨을 부여잡은 제 눈에 깊은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모든 감정을 숨기고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그 마지막 주인을 가려낼 시험의 끝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이 거실 한때는 제가 일군 화영식품의 성공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저는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첫째 며느리 차유라는 제가 파산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천억 재산은 그대로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죽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었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가사도우미는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의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빈대라고 불렀지? 좋아. 그럼 이 빈대가 어떻게 너희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상상도 못한 반전을 목격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화영입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베란다, 창고방, 새벽녘에 저는 얇은 담요를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뻐근한 무릎을 주무르며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화영식품을 맨손으로 일군 철의 여인, 그것이 제 과거였습니다. 지금은 파산하여 자식들에게 짐이 된 신세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품속에서 만년필 모양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제 복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넉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최고급 병원 VIP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침통한 표정으로 CT 사진을 보여주던 그날 말입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반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게 기회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포함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게.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날 이후 저는 거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화영식품이 파산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든 재산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죽고 난 후 제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째 며느리 집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워지면 둘째 며느리 집으로, 그 다음은 막내 며느리 집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말입니다. 조용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던 첫째 아들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유라한테 말해요.
우리 아내 마음 따뜻한 사람이잖아.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는 아내는 가면을 쓴 모습일 뿐이란다. 차유라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완벽한 아내의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마법이 풀린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냄새나니까 제 동선이랑 겹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욱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파티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 창고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명령하는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유라는 경멸의 눈빛을 한 번 더 보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니 제 아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작은 기계가 곧 폭탄이 될 것입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도착한 것입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차유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걸레질하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나오지 말랬지. 그녀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 공기 흐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애야,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라. 그 순간 차유라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큰애, 파산한 주제에 감히 며느리한테 반말이야? 그녀는 가사도우미를 의식한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빈대처럼 붙어 사는 주제에 가사도우미 앞에서 감히 내 눈을 쳐다봐?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뺨이 타올랐습니다. 충격으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깜짝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차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독 스프레이를 가져와 제 주변에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더러워. 정말 재수 없어. 당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창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복수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차유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말입니다. 창고방으로 돌아온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뺨의 화끈거림은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며느리에게 맞고도 참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유라의 폭언과 폭행,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겼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차유라가 준비한 파티에 손님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지만 배고픔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몰래 가져왔어요. 드세요. 따뜻한 죽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곤란해질 텐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나간 후 저는 죽을 천천히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 달이 끝났으니까요. 다음은 둘째 며느리 도세이의 집이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째보다 나을까요? 아니면 더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차유라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또 봐요. 아, 맞다. 이번엔 둘째네 차례죠?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둘째 며느리의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둘째 며느리 도세이의 집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세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먼저 서명하셔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보호자 거주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너희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 제가 묻자 도세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알아서 버셔야 해요. 저기 서재책들 먼지 하나 없이 정리해 주시면 일당 쳐드릴게요. 변호사답게 모든 것을 계약과 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도세이가 저를 안내한 방은 창문도 없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첫째 집보다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부엌은 사용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따로 말씀하시고요.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 사무실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저는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매트리스 하나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법과 계약으로 모든 인간적 도리를 차단하는 둘째 며느리의 모습에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민낯이란 말인가. 저는 비로소 복수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 충신인 윤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시작하게. 모든 준비를 마쳐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세이는 약속대로 제게 청소 일을 시켰습니다. 서재의 수천 권 책을 모두 꺼내 먼지를 닦고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세이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세이가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진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세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청소한 서재를 확인하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대로 한 거예요? 다시 하세요. 하루 종일 일한 것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세이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 맞아요. 시어머니 완전 짐덩어리예요. 첫째 며느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다음은 막내네 차례잖아요. 불쌍한 막내. 그들은 비웃으며 제 얘기를 했습니다. 파산한 주제에 뭘 그렇게 거들먹거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도세이의 독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무능력자 만드는 거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차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겠네. 그들은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제 처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도세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무슨 속셈인지 뻔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도세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 실장과 비밀리에 통화했습니다. 실장, 내일 그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려 할 거야. 계획대로 진행하게. 윤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세이와 차유라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제 양팔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님, 그냥 검진만 받는 거예요. 차유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향한 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예상대로구나.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미리 준비한 의사일 겁니다. 할머니, 간단한 검사만 하고 가실 거예요. 의사의 말과 달리 그들은 제게 입원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도세이가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 실장이 있었습니다. 차유라 씨, 도세이 씨,
지금부터 두 분을 고소합니다. 윤 실장의 선언에 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차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윤 실장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폭행, 학대, 불법 감금 미수, 그리고 재산 갈취 음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대형 태블릿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유라가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할머니를 때리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이어서 도세이가 제게 강요한 계약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계약입니다.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두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시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항변은 무의미했습니다. 녹음된 그들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려.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도세이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며느리잖아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나를 빈대라고 부르고 짐덩어리라고 했던 너희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나는 파산하지 않았다. 내 1000억 재산은 그대로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두 며느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지?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평생 나를 모신 윤 실장보다도 못한 너희들아.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지금부터 너희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두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의 최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두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막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실장이 준비한 차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오미소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첫째와 둘째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막내 아들 진호의 집은 변두리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이 꼭대기 옥탑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숨이 차올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더 이상 힘이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뛰어내려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오미소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미소는 제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부축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힘든 길을 혼자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하자 오미소는 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방을 쓰세요. 저는 거실에서 자면 돼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방을.
하지만 오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녀는 따뜻한 물을 떠와 제 발을 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제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어진 제 발을 보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2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미소는 제 발을 다 씻기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시죠? 금방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 시험에 합격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따뜻한 밥. 오미소는 제 그릇에 반찬을 골고루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파산하신 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파산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저를 짐덩어리 취급했지만 오미소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미소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그녀의 제안은 두 며느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오미소가 내준 방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가장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 양보한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윤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장, 다음 단계를 시작하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미소는 매일 출근하면서도 제 끼니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만들어 두고 갔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아들 진호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큰일이 났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회사로 빚 독촉장이 왔어요. 엄마가 사채업자한테 우리 3형제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셨다고. 오미소도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윤 실장이 제 지시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빚 독촉을 보낸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아내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차유라와 도세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첫째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차유라가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도세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 무능력자 선고를 받게 해야 해요. 그래야 이 빚도 무효가 돼요. 그들은 모든 책임을 막내 부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도장 찍게 한 거야.
차유라가 오미소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제에 시어머니 재산 노렸구나. 도세이도 합세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 그때 오미소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세요. 그녀는 저를 감싸며 계속했습니다. 설령 어머니가 실수하셨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죠. 가족이잖아요. 진호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형들,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어머니 탓만 하지 말고. 하지만 두 형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막내 부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윤 실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빚독촉은 가짜입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제가 꾸민 일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가족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다.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파산도 거짓이고 빚도 거짓이다. 내 1,000억 자산은 그대로다.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유라와 도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최장암 말기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물려줄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윤 실장이 대형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달간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차유라가 저를 때리는 영상, 도세이가 계약서를 강요하는 장면, 그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 증거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미소가 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았느냐?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저는 오미소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이 나를 진심으로 대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차유라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가 우릴 속였어. 도세이도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항변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여 화영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운영은 오미소와 진호에게 맡길 것이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너희가 아내들과 함께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었고 안부 한 번 묻지 않았다. 윤 실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차유라 씨는 폭행죄로, 도세이 씨는 사문서 위조교사 혐의로 고소될 것입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두 며느리는 절망에 빠진 얼굴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오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암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너 같은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까. 오미소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날 이후
저는 오미소와 진호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완치는 어렵지만 남은 시간을 따뜻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영재단 설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제 재산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차유라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도세이는 변호사 자격을 잃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습니다. 반면 막내 부부는 재단 운영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폐쇄됐던 강남 상가 건물은 화영재단 본부로 탈바꿈했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휠체어에 앉아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오미소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화영재단 개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던 차유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몰골로 재단 건물 앞에서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저 배신자, 윤 실장이 꾸민 짓이야. 저놈이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 그녀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미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차유라를 데려와라.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다. 윤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차유라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던 거예요? 며느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 실장은 배신자가 아니다. 제 말에 차유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장, 내 아버지 얘기를 해주거라. 윤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윤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쓰러졌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단돈 5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시며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차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 실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평생을 회장님 곁에서 충성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회장님은 제게 진정한 가족이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유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는 평생 은혜를 갚기 위해 내 곁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아내라는 너희는 내게 무엇을 했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를 빈대라 부르고 때리고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 차유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부와 지위가 아까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때 도세이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두 며느리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최후는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저는 윤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유라 씨, 당신은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세희 씨, 당신은 변호사 자격 박탈과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며느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가족도.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뿌린 씨앗의 열매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미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암은 제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화영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소는 이사장이 되었지만 화려한 이사장실이 아닌 환자들 곁에 간호사실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소외된 이들을 직접 돌보며 제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도 아내를 도와 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오미소는 매일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미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이 행복하구나. 오미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저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단을 잘 이끌어다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마라. 오미소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꼭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마지막 순간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고 제 유산은 좋은 일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미소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8회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떠난 후 화영재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오미소는 약속대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무료병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차유라와 도세이는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도 모든 것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막내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부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애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미소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매일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화영재단 로비에는 제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세상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오미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한 노인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미소 위로 평온하게 웃고 있는 제 영정 사진이 겹쳐졌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가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